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검해보고 또 증시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마켓 나옵니다.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 첫 방송 했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제가 말을 좀 크게 해보려고 애를 썼더니 네. 갈수록 목소리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에 힘을 좀 빼고 차분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점심 식사하시고 네, 나면 좀 조금 졸릴 시간이죠. 나른하고 졸린 시간인데 네, 또 그쵸. 경제 이슈다 보니까 이게 네,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조금 쉽고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네. 올해 첫 FOMC 1월달 FOMC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예상대로 네. 1월달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약간 시장에서 실망했던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5월달이다, 뭐 하반기다,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기는 네. 했지만 예정된 시기가 네. 그래도 어쩌면 3월달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그랬죠.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결과 보신 분들은 혹시 했다가 역시나 이랬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우선 그 성명서를 한번 보시면요. 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수정이 된 거예요, 이번 달에. 그리고 까만색은 원래 있던 문구예요. 근데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까만색보다 어쩌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수정된 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준이 성명서를 뜯어 고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뭔가 결과를 손가락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 이렇게 뜯어 고친 거 보고 저는 처음 든 생각이 와 정말 고민이 많구나, 어렵구나 이 생각이 먼저 연준도 들었고요. 고민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문구를 한 번씩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12월 성명서에 필요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빠질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네. 월가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빠졌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삭제가 됐다. 삭제가 됐는데 별로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수정이 된 문구가 오히려 더 매파적이에요. 네.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한다는 보다 강력한 greater confidence라고 했어요. 예. 더 강력한, 더 커다란 확신이 있으면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다 더 강한 확신이 언제 생길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좀 더 뭔지 모르게 좀 더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첫 문장을 보시면 네. 항상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경제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금리 인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죠. 그렇죠. 사실 경기가 좀 둔화될 걸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을 법한데 금리가 이렇게 확장 기조라고 확장 하면은 기조라고 하면 이건 좀 연준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죠. 금리 인하하고는 좀 먼 얘기고 중간에 또 보시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갈 거냐,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 표현을 any adjustment라고 해요. 여기는 금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올리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명서의 전반적인 톤이 오히려 좀 매파적으로 기울였다 이런 인상을 주고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3월 그 인하 기대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 금리 지금 내려도 된다는 그 확신이 3월에 생길까? 안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벗 기대감을 좀 눌러놨는데 이걸 확실하게 꺾어 놓은 게 2월 1일에 나온 고용지표였어요. 고용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게 좀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시장 예상치가 그러니까 1월 신규 일자리 수가 원래는 한 18만 개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게 보니까 35만 3천 개. 근데 사실 12월 달에도 약간 예상치를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나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이거든요. 이게 속보가 뜨는데 저는
5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예상치보다 35만 3천 이렇게 네. 뜨길래 잘못된 거냐. 앞자리가 혹시 기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자리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2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월 평균이 25만 5천이 이것보다도 훨씬 높아요. 실업률이 3.7%예요. 그리고 사실 또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 기온으로 뭐 한파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임금도 세게 올랐어요, 이번에. 네. 그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른 게 보면은 연준 기준 4.5%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금리 내린다는 얘기하기 힘들죠. 오히려 인플레이션 네.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고용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금리 내려야 된다는 쪽에서는 항상 트집을 잡는 게 있어요. 헤드라인 수치는 좋게 나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네. 고용이 늘어난 게 뭐 서비스 같은 이 영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데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네. 좋게만 보기는 어려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뭐 레저, 숙박 그리고 헬스케어에서 엄청 많이 늘었고요. 네. 공공부문 일자리도 많이 늘었어요. 건축도, 그러네요. 건축도 많이 늘었고 그 월가에서 또 의미 있게 보는 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일자리가 2만 3천 개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확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고용이 얼마나 확산되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59%면 1년 내 최고치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 트집조차도 하기가 힘든 수치다. 이거 너무나 골디락스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고 여기다가 확인 사살까지 3월 피벗에 대해서 확인 사살까지 해준 게 애틀란타 연준은행이에요. 네네. 작년 4분기 그 GDP 성장률 속보치가 3.3% 나왔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오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전망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해 1분기 전망치 성장률이 4.2%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상향 해요. 조정됐네요. 네. 그러니까 속보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지표니까 뭐 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4.2%면 엄청 강한 거죠. 그런데도 3월에 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IB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그만한 근거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질금리예요. 이쪽에서 근거로 되는 건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가 뭐냐면 명목금리, 지금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뺀 수치를 실질금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치 보면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질금리가 2%만 되면은 충분히 긴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실질금리가 네. 지금 2%대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냥 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의 영향이 더 커요. 실물 경기에는. 실질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기업들 투자가 좀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IB들은 실질금리를 근거로 3월에 그래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 제임스 블러드 네.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연준은행에서 총재를 하시고 지금은 퍼듀 대학, 미국의 명문이죠. 여기 네. 경영대학원에서 학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21년에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이거 일시적이야, 괜찮아 이랬잖아요. 그러다 시기를 좀 놓쳤죠. 네. 네. 근데 그때 이분이 블러드 총재가 전 총재가 일시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물가가 진짜 세게 오를 수 있어. 지금 금리 빨리 올려야 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급하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뭐 빅스텝도 하고, 맞아요. 예.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그렇게 올리니까 월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렇게 올리다가 뭐 하나 부러질 수 있어. 이랬잖아요. 경기 망가진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블러드 전 총재가 괜찮아. 기준금리 5%까지 가도 미국 경제 안 망가져. 더 올려도 돼.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한 얘기가 맞았어요.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올린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가 조금 오래된 상황인데도. 네,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5고, 근데 아직 뭐 지표 괜찮잖아요. 그러네요. 침체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연준을 떠났는데도 연준에 안 계시는데도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월가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어요. 꽤 그게 영향력이 있네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 이분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가 2%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내리면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너무 예, 늦다. 그때 가서 내리면 너무 늦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리려면은 굉장히 급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화 정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릴 때도 그렇게 급하게 내리면은 건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격하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는 실물 경제가 망가진 거다. 네네네. 이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성장률 지표만 보면 지금 좋은데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51개 주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이미 침체거든요. 약간 미증시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게 텍사스는 지금 아주 네. 호황인데 캘리포니아주는 또 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앞두고 경선. 예, 미국 의회가 지금 세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공화당도 찬성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도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금 내리는 거 이거 반대했다가 표 없어지면 어떡해요? 못 얻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찬성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인하를 하면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아무래도 나타날 테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좀 늦춰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할 일이 셈법이 좀 복잡할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도 저희가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 예전 계속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혹시 새로운 내용 나오면 꼭 업데이트 네, 그럼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연준만큼 월가의 관심을 모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게 네.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QRA라는 걸 발표를 해요. 분기별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대중적인 관심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그런데도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낼까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금 적어도 최근에는 네.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채권 시장에 영향도 많이 커요. 이게 네. 왜 그런지 왜 중요한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미국 그 10년물 금리 수익률이 네. 5%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5%까지 뛰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원인 제공을 한 게 재무부였어요. 네. 재무부가 뭘 했냐면 8월에 장기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기물 발행을 늘리기로 한 게 2년 반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 발표할 당시 8월에 신조물 수익률이 한 4.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표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진짜 가파르게 뛰어가지고 5%까지 뛴 거였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훅 떨어진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지나간 얘기니까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팍팍 움직이는 것 자체가 원래 잘 없는데.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거야. 그리고 이렇게 뛰어도 되는 거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주가는 그렇죠.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엄청 긴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네. 연준보다 재무부였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가 좀 되시죠? 그렇죠. 네. 지난해부터 그래도 많은 투자분들이 그 미국 재무부에서 내놓는 그 분기별로 내놓는 그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기억하시죠? 3월에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이 은행이 파산한 것도 원인이 국채였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이 은행이 그 스타트업, IT 쪽의 스타트업이랑 주로 거래를 하는데 예금을 받으면 그걸 국채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 이게 왜 미실현 손실이라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잔뜩 국채를 사놨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지 않으니까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장부에서는 평가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랐어요. 대출 금리가 올랐어요. 그리고 회사채도 발행하려고 보니까 발행 금리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우리 예금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빼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뛰니까 지금 있는 돈부터 이렇게 빼서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까 은행은 이거를 장부 손실이 평가 손실이 난 거를 확정을 하면서 이제 국채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데 분위기가 이상해. 이 은행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유동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 기업들이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그 예금을 빼려고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파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은행이 무슨 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채 투자한 건데. 홍콩 ELS를 한 것도 아니고. 홍콩 ELS.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샀다가 은행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해외 투자자도 지금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은행이 국채 샀다가 망했다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적극적으로 유동성 풀고 대처를 했던 게 이런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 재무부의 발표가 이때부터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무부가 국채 물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준 그 발표 전에 그 30일이죠. 그때 재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일단 1분기 그 발행 전망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7,600억으로 발표를 했고 이게 10월에 나왔던 것보다는 55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좀 이렇게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10년물 국채 수익이 한 4% 수준으로 조금 약간 낮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연준 발표 직전에 또 한 가지를 발표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기별로 얼마를 발행할 거냐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장기물 발행은 늘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로 확대를 한 건데 그러면서 재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장기물 발행 늘리는 거 이번까지만 하면 돼. 이번에 늘리고 나면 당분간은 안 늘려도 괜찮아. 한 1년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장을 진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어요. 예, 별 큰 충격 없이 저번 8, 9, 10월 이 사이 일어났던 그런 충격 없이 이번엔 잘 넘어갔는데 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하는 게 연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QT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왜 하는 건지 다 아시죠? QE를 몇 년 동안 장기간 하다가 대조표가 양쪽 완화를 하다가 엄청 늘어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줄인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하는데 이게 안 먹혔던 게 2008년이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은행이 줄줄이 쓰러지고 리먼 사태 터지면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0%까지 내려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그때 이제 국채랑 모기지증권을 사들였어요. 연준이 직접 사들인 거예요. 장기물을 중심으로. 장기금리를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연준 대조표가 2조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QE를 하면서 4조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순식간에. 네, 2배로 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이때 또 한 번 아주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해서 대조표가 늘어난 게 9조 달러까지 뛰었어요. 근데 9조 달러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장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들인 만큼. 이러다 보면 과잉 유동성이 지나치게 풀리면은 시장이 인플레도 오고 시장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이. 뭔가 자산시장 자체에 거품이 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중에 정말 위기가 닥쳐서 연준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산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그때 가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괜찮을 때 이거 줄여야 된다 해서 시행을 한 게 QT예요. 이게 20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줄였냐면 9조 달러에서 7조 7천억 달러 정도로 줄여놨어요. 근데 팬데믹 전에 4조 달러였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네요. 여전히 높은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QT를 줄여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양적 긴축 규모를 줄여야 된다. 네, 줄이거나 줄이다가 이제 완전히 종료를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영래포 창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그 은행권 지급 준비금하고 같이 유동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빼서 쓸 수 있는 그 창구인데 이게 2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7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든 거죠. 이게 QT라는 게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은행 지급준비금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영래포 창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건데 네. 월가에서 이렇게 급하게 줄어도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댈러스 연준 네. 은행 총재 네. 로리 로건이 영래포 잔고가 이렇게 가파르게 너무 빠르게 줄어든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은행권 부실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 문제 생길 수가 네, 있으니까 연준이 QT를 줄이거나 종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댈러스 연은의 총재가 되기 전에 그 뉴욕 연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레포 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10%까지 뛴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여야 네. 돼요. 이게 하루짜리 자금, 그러니까 초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예요. 근데 이게 10%까지 뛰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화하려고 유동성 풀고 그 실무 작업을 최전선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로리 로건 총재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지금 영래포 자금 줄어드는 게 이분이 보기에는 심상치 않아 보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줄이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양적 긴축 규모를 줄여야 네. 된다. 근데 이게 또 그 금리 인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금리 인하는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적 긴축은 말 그대로 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QT를 계속 하면서 금리를 내리면 한쪽에서는 완화하고 한쪽에서는 긴축을 그러니까 하고 상쇄되는 거죠. 네, 이게 예. 모순인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QT부터 줄여라. 그리고 종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논리냐면 비유를 들자면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받쳐 있어요. 근데 물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밑바닥에 뭐 이렇게 마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마개를 빼면은 물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물이 빠지겠죠.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물을 네, 그래서 물탱크에 계속 물이 받치고 있는데 마개를 뺀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그리고 나서 마개를 빼라. 이게 맞는 순서라는 QT부터 거예요. 종료를 QT부터 하고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나.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3월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그래서 수가. 이런 얘기를 하반기에도 연준 피벗 가능성 하반기까지도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5월도 쉽지 않을 거다. 5월 글쎄 뭐 5월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는 될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QT가 재무부의 국채 발행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 미국 연준의 부채 규모거든요. 이 그래프가 GDP의 120%까지 뛰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예요. 2020년 팬데믹 이후에만 7조 달러 늘어났고요. 재정 적자는 지금 2조 달러까지 갔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대표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다가 투자자들이 시위하는 날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니까 괜찮아. 달러 기축 통화인데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 국채가 지금 찍어내기만 하면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먼이 하는 얘기는 이러다가 투자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사면 어떡할 거야? 부채 안 사겠다. 니네 지금 부채가 얼만데 재정 적자가 얼만데 뭘 믿고 니네 국채 우리가 사야 돼. 그리고 지금 이 금리로는 안 돼. 금리 더 줘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이거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연준이 QT를 좀 해주는 게 발행을 늘리는 그 부담을 재무부가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결국 연준의 QT가 금리 인하와 재무부의 그 국채 발행하는 거랑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재무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재무부에서 네. 다시 사드리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장한 회사들이 그 자기 주식 바이백 하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국채를 바이백 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가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네. 그리고 이번 그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또 한번 했어요. 4월에 이거를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5월부터는 정기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기간을 얼마로 할지 얼마나 사들일지 구체적인 거는 5월에 발표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월가에서는 발행한 게 좀 오래된 채권을 위주로 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10년 만기 국채면 다 같은 10년물이 아니고 이번 달에 발행한 게 있고 3개월 전에 발행한 게 있고 뭐 한 1년 전에 발행한 게 있고 발행 시점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새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발행 시점이 뒤로 갈수록 오래된 거일수록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요. 수요가 그만큼 없는 거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만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가 급하게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크게 손해를 보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최근 거를 뭐 온더런이라고 하고 예전 거를 오프더런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예전 오래된 거를 위주로 사들여서 그 유동성을 좀 개선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 일정. 네, 그래서 있겠네요. 5월에 이게 발표가 되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릴 어느 정도 바이백을 하는지 그 규모도 중요하겠네요. 규모나 뭐 그 뭘 얼마나 사들일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게 당분간은 재무부의 그런 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네. 바이백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부분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관전 포인트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부동산 이슈 좀 여쭤볼게요. 사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건설사 PF 얘기 많았고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나 거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죠. 헝다그룹.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에 대해서 파산 신청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 중국 본토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오피스 건물인데 텅 비었어요. 공실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피스 빌딩의 임대 공고예요. 이게 제가 2022년 6월까지 뉴욕에 있었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정말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돌아다녀도 이런 임대 공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더 심화된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재택근무도 늘고 그래갖고 위워크도 그때 파산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워크는 사실 팬데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그 최고 경영자 CEO의 좀 윤리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해요. 좀 그런 문제인데 이번 2월 1일에 2월 첫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그 지역은행이 있어요. 뉴욕 주에서 영업하는 지역은행인데 이 은행의 주가가 2월 1일이랑 2일이랑 이틀 사이에 반토막이 났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실이 났어요. 적자가 나고 배당을 줄이기로 하고 은행이 대규모 그 채권을 상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일본에서는 아오조라 은행이라고 있는데 자산 규모 16이거든요. 이 회사도 주가가 하한가 맞고 최고 경영자가 사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율리어스 베어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고 독일의 도이체방크 너무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을 4배 늘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늘린다는 얘기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계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게
지금 먼저 보신 이 사진 이것 때문이거든요. 미국의 공시에. 상업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예요. 네. 그 밑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무디스에서 이거 집계를 한 건데 미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작년 말이에요. 19.6%까지 뛰었고 아마 올 들어서 더 오르고 있을 거라고 전망이 돼요. 근데 이게 79년 이후니까 굉장히 장기 그래프거든요. 예. 근데 이 수준까지 오른 게 몇 번 없었잖아요. 보시면. 네. 그리고 20%까지 가면은 침체라고 하는데 지금 턱 밑이에요. 바로. 아, 부동산 시장 네. 침체. 턱 밑까지 왔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때 기업들이 다 재택근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경제활동 재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출근하기 싫어해요. 실제로 또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되고. 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그래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냥 집에서 일해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다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은 또 부동산의 악재거든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돈 100% 가지고 건물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가 나가야 대출 거기서, 받아서 건물 사는 건데 건물값은 떨어지고 임대도 안 나가니까 월세 안 들어오죠. 금리가 뛰었으니까 이자 비용은 점점점 늘어나죠. 이러니까 건물주들이 디폴트하는 사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오피스 빌딩 가격이 25% 폭락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LA에 에이온 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네네. LA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최근에 팔렸어요. 1억 4,780만 달러에 팔렸는데 네. 2014년에 매입할 당시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에 매입할 그때 가격보다 45% 떨어졌어요. 10년 전 매입 가격보다. 네,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채권 만기가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2024년부터 27년까지 3년 사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 물량이 2조 2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채권들이 대부분 장기물이거든요. 5년이나 10년 전에 발행한 거예요. 그럼 5년이나 10년 전에는 저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거 100% 원리금을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차환 발행을 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차환 발행이나 연장을 하죠. 그 만기 시점에 다 갚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 5년, 10년 전에 저금리에 발행했던 채권을 한 두세 배 뛴 금리에 차환 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협상이 난조다, 난항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놓은 그 전망치 보면은 작년 11월 말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2.25%로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전망치가 4.5%, 두 배 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에 4.9%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스타우드 캐피탈이라는 운용사의 베리 스턴리히트라는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오피스 빌딩에서만 손실이 1조 달러까지 1조 달러.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번에 주가 폭락한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바퀴벌레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퀴벌레가 어느 집에 그 나오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뒤에 수천 마리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알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에 지금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게 몇 개 안 되는데 실상 몇천 개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잠깐 얘기를 연준 그 성명서로 돌아가 보면 이번 성명서에 어떤 문구 하나가 삭제가 됐어요. 어떤 문구요? 뭐냐면 미국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다. 이런 문구가 삭제됐어요. 12월까지 있었는데 1월에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조금 그렇죠. 인식한 거네요. 연준도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절묘한 타이밍에 31일에 1월 31일에 이 문구가 빠지고 성명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2월 1일에 은행주가 폭락을 해요.
아, 그러면 이게 이런 연준 입장에서 이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유동성 위기를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 네. 이거를 제가 어제 밤에 찾았거든요. 밤에 발견을 했어요. 아, 이 그래프요. 네, 이게 뭐냐면 유동성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너무 재밌는 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프. 이게 뭐냐면은 연준. 네, 연준이 그 네트로 음.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풀기도 하고 뭐 흡수하기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양쪽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네트로 얼마가 나갔냐, 얼마가 들어왔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 선이 오를 때 이거는 QE예요.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풀었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거고 빨간색 선이 그리고 나서 아래로 꺾이잖아요. 이게 네네. QT예요.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도 연준이 QT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월 950억 달러 규모로 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랬는데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거 보이시죠? 보여요. 우측에. 네. 예. 이게 이거는 언제 다시 양적 완화 쪽으로 간다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언제 이렇게 돌아서서 오르기 시작했냐면 작년 3월에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아. 그때부터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실상 연준이 QT도 계속하고 있고 금리도 지금 올린 다음에 지금 23년 내 최고치에서 유지를 하고 네.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찾아봤더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연준이 그 대출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아, 기억나요. 네. 예.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거를 만들어서 그 최대 1년까지 금리를 저리로 해서 대출해줄게, 자금 공급해줄게 이렇게 그렇죠. 시행했던 건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져나간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이게 올라갈 끌어올릴 정도로. 만큼 그 유동성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빨간색 그래프 뒤에 약간 연한 그래프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이게 나스닥이에요?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두 개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죠. 동조 현상이네. 네. 커플링인데. 뭐가 선행이에요? 글쎄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먼저가 아닐까요? 먼저. 예, 그리고 굳이 이제 보통은 따지자면. 예. 그러니까 돈을 풀 때 나스닥이 올랐고 조일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나스닥이 다시 뛰었단 올라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 이게 네. AI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주가가 가는 거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간밤에 보면은 메타하고 아마존 특히 네, 메타가 시장을 물론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있고 네. 그런 근거들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이면에는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고 그러네요. 있고 이 엔진을 움직이는 게 연준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은 금리 인상을 하냐, 뭐 언제 내리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QT와 전체적인 그 유동성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그 은행 대출 프로그램 그 만기예요?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1년 동안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 근데 월가에서는 연장하겠지 그랬는데 연준이 아니 안 할 거야. 연장 안 할 거야. 우리 예정대로 1년 되면은 종료할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럼 지역 은행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3월에 이게 만료가 돼요. 네.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노란색 나스닥 지수는 또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지금 뭐 고점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긴 네, 하잖아요. 그쵸. 나스닥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네. 이 그래프를 발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좀 걱정이 돼서. 네, 제가 뭐 나스닥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셈법도 복잡하겠지만 부장님도 여러모로 고민도 많고 네,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연준의 기준금리 네. 그리고 QT, 재무부 국채 발행 그리고 은행권
그 부동산 부실이랑 뭐 주가 네. 급락한 거 그리고 나스닥까지 이게 모두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그 뉴스핌의 감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감히? 감. 감. 네, GAM이라고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인데 네. 여기서 그 이런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그 감이라는 콘텐츠는 네, 제가 맡고 있는 지금 깨알로 공부하시는 건.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업로드는 실시간으로 돼요? 아니면은 한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 돼요? 매일 기사를 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정말 유튜브에서 그냥 감 치면 돼요? 네, 감이라고 저희 그 뉴스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홈페이지. 감을 연결해서 동영상 네, 목록 보실 중에.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뭐 매체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네.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감이라는 콘텐츠를 감. 이용해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황숙회 부장님이 직접 네, 올리는 감. 제 기사도 있고요. 다른 기자분들이 쓰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연준에서 체크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 또 재무부의 국제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